저는 그 주가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기업이 그렇게 늘어나면 지금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계속 올라야 되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네. 그쵸. 그러면서 일부는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반도체,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도 저는 결국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퇴근길을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일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4분기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경제 변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조금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예, 뭐 강화도에서 주말마다 좀 농사 짓고 일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뭐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하셔서 얼굴이 좀 어두워지신 건 아니시죠? 요새 가능한 방송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예, 사실 좋은 때도 나쁜 이야기 하면은 다들 싫어하고요. 허 기자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상반기에도 나와주셨을 때 상반기에는 상승장이지만 3분기에는 조정장이고 4분기에는 좀 더 상승장이 이어질 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예. 이제 10월이 들어서긴 했지만 10월 코스피나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조정장이 꽤나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3분기 조정, 4분기 상승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4분기가 시작됐는데 3분기가 딱 9월 말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4분기 10월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아마 4분기 중반 이후에 반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10월에서도 10월 후반부 가면은 상승장이 좀 시작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던데 그 근거가 뭔가요? 제가 3분기 조정장을 이야기했던 것은 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부채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주가하고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거든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6월 정점을 치고 7, 8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상당히 추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주가가 좀 경기가 둔화되니까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근데 4분기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뭐 조정 과정에서 반등 국면.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3,300이 일시적으로 넘었는데 4분기에 상승하더라도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5일 이 장 초반에 이미 코스피 3,000선이 깨진 상황이라 여기에서의 좀 상승 룸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 하락의 룸을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 그 명목 GDP로 우리나라 적정 주가면 적정 주가가 한 2,850 정도 된다. 그래서 2,850 정도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2,950 이렇게 되면 1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뭐 그 정도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주가라는 게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또 가소평가하거든요. 2,850 정도까지 되면은 적정 주가인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 이하로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겁을 먹고 깜짝 놀라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4분기 코스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매크로 변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물가 우려가 점점 짙어지는 게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점을 찍고 꺾였지만 이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근원 PCE는 정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꺾일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톤이 바뀌었거든요. 말이 바뀌었죠. 예,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인플레를 수요 공급 측면에서 살펴갈 수가 있는데요. 뭐 그동안 재정정책, 통화정책 쓰다 보니까 올해 미국 그 실제 GDP가 잠재 GDP에 거의 접근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능력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요. 중요한 거는 공급 측면입니다. 그동안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 병목 현상이라고 요새 원자재 중간재 조달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상승률로 보면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상승률은 좀 낮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원 소비자 물가 말씀드렸으면 헤드라인은 5.6%까지 올랐다가 증가율은 계속 둔화될 때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4% 중후반 그리고 내년 초에도 저는 4%를 넘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이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하리라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물가보다는 앞으로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경기요. 네. 경기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니까 뭐 선행주를 중심으로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선행 지표를 봤을 때 경기가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선행주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에 고점을 치고 7, 8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OECD가 국가별로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7, 8월이 거의 같았고 제가 예측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OECD 선행지수 선행하는데요. 장단기 금리차 선행성을 볼 때 9월부터 OECD 선행지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에 약 5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먼저 꺾이고 OECD 선행지수도 올 연말 무렵에 다 꺾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선행 지수에는 결국에는 이제 공급 차질 현상이 반영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좀 완화되면 수출량도 증가하면서 경기가 다시 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요? 떨어졌다가 내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반등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소비 지출 중에서 서비스 소비가 65%고요. 우리도 50% 정도 되거든요. 아마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세적으로 보면은 경기는 내년으로 갈수록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하고 코스피예요. 지난 6월을 정점으로 선행지수가 하락했는데 주로 실물 지표들이 하락했는데 그렇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 코스피 금융지표까지 하락한 거 보니까 이 선행지수 하락이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율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요즘에 코스피 얘기하다 보면 뭐 기승전 환율 얘기로 이어지더라고요. 원화가 강세일 때,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일 때 코스피는 상승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86원 선인데요. 예. 연말까지 좀 단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이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저는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환율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1200원도 넘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이다. 저는, 예, 아주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저는 미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면은 미국 그 대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대순부채가 지난 그 2분기 말 해보니까 15조 4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GDP 대비로 68%나 되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소비하고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 기축동화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대순부채를 가지고도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달러도 보유하고 금도 보유하고 그러는데요. 달러 보유가 계속 축소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지금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작년이 60%였는데요. 아마 올해 통계가 나오면 60%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달러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네요.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서서히. 예. 일단 내년까지는 연준이 자산 매입을 이어가긴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의 약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달러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미국 명목금리 차가 아니고 실질금리 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채 10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뺀 건데요. 미국 물가가 우리나라 물가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명목금리 지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2.2%, 그 다음에 미국은 1.5%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저는 미국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될 거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별로 안 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명목금리도 우리나라가 높고 미국 물가 상승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실질 금리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가 환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계속 높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더라도 뭐 그때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고 원화가 약세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온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좀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져서 불안해질 때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 쭉 보더라도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뭐 큰 생각하시는 폭은 거죠. 약세는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예, 달러 약세고 뭐 원화도 내년에 많이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환율이 그냥 원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1,150원 수준 안팎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이 팍 코스피에 들어오기도 조금 애매한 수준인 애매한 것 같아요. 수준이죠. 그런데 저는 환율이 1,200원이 넘으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력, 한국 수출, 그다음에 경상수지 GDP 대비 지금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순자산국이에요. 이런 걸 볼 때 환율이 1,200원 넘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네. 그쵸. 그러면서 일부는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 요인으로 넘어갔을 때 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기업 실적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사실상 이제 10월 하순부터는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벌써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내년 기업 실적이 어떨 것인가로 넘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께서는 좀 기업의 이익률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나요? 저는 미시적 측면하고 거시적 측면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를 차려보니까 내년에 기업 이익이 많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콘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한 56조인데 내년에는 한 62조, 뭐 60조 넘게 내후년에는 뭐 일부는 90조까지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반도체,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도 저는 결국 거시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저는 그 주가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기업이 그렇게 늘어나면 지금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계속 올라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펀드 매니저나 바텀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GDP와 시가총액은 차이가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하세요. 이제 GDP는 이제 경기를 반영하지만 시가총액은 기업의 이익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시총은 충분히 먼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총이 먼저 움직이면 결국엔 GDP도 조금 더 분발해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GDP에 안 잡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가사일을 정말 어렵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정주부 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뭐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그게 GDP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GDP 자체가 문제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그동안 하드 중심이었는데 소프트웨어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GDP에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플랫폼 비상장사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시총에도 더 잡히고 GDP도 또 추가적으로 잡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좀 남아있는 실탄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시적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나빠지면은 어떤 산업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을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저는 내년 하반기가 저는 거의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요. 우리 경제도 지금 올해 4% 안팎 성장, 한국은 내년 3%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저는 2% 초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모든 산업 기업 이익 증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일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엽기적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 네, 지금 미국 성장률이 올해는 계속 지금 낮추고 있는데요. 지금 6% 안팎 되는 것은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사실 미국 정부가 역사상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경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GDP의 28%까지 썼거든요. 이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이 이만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부실해져가지고 더 이상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한 건 통화 정책이에요. 지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도 내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소비력도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미국도 우리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만 금리를 내더라도 소비 투자가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저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출의 국가 비중을 봤을 때 아세안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품목은 따로 있나요? 네, 전체 수출 아세안 비중 보면요. 2010년에 아세안이 우리 수출 비중에서 차지한 11% 정도 됐어요.
그런데 현재 17%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아세안 경제가 꾸준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품목별로 보면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아세안 국가들이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생산하든지 지금 반도체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 뭐 생산할 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게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세안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먹고 놀고 꾸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세안 쪽 우리 화장품 같은 것도 수출 저는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소비 시장이 막 개화됐을 때 수혜 품목이 아세안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되는 품목이라면 비슷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봤을 때는 이 미국의 돈풀기 정책이 증시와 경제를 이끌어 왔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럼 모든 자산이 거품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부동산 자산이 거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국내 부동산은 거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KB 국민은행 통계 보면 PIR이라고 나오거든요.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게 올 3월 통계까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7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서울은 18.5배거든요. 아, 서울이 그러니까 18.5배요? 예, 무슨 의미냐면 서울의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평균적인 집 한 채,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그 19년 돈 안 쓰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7배인데. 예, 2013년에 서울이 9배였었어요. 그러니까 18.5배니까 엄청나네요. 2배 소득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2배 더 올랐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 측면 보면은 저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202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로 좀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근거가 뭔가요? 미국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만 올랐다고 이야기 보통 알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 우리보다 더 올랐어요. 예,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라고 있는데요. 20대 도시 보니까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올 7월까지 98%는 올랐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시가 64%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98%. 소득 물가에 비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주택가격 거품이 더 심각한 겁니다.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저는 올 4분기부터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내년에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선은 자기 추세예요. 자기 추세? 예. 주택가격이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 추세라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자가동력으로. 예, 자가동력. 예, 그리고 금리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금리보다도 한 6개월, 12개월 후에 가면은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는 영향력이 계속 축소되고 경기예요. 특히 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1년 후에 주택가격 변동의 거의 40%를 동행지수 순환변동 경기가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내년에 그 주택가격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 거는 앞서 그 선행지수가 6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다. 동행지수는 1 내지 7개월 정도 후행을 해요. 네, 그러면 내년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질 거라는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택가격도 떨어졌다는 거죠. 의외로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6개월이 지나면 축소된다고요? 예, 굉장히 많이 축소됩니다. 아니, 대출 부담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금리는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아요. 예. 금리를 팍팍 올릴 수가 없죠. 예, 금리를 좀 팍팍 올릴 수도 없고. 저는 올해 금리가 오르지만은 이거 금리 오르는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보여. 시장금리는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를 결정하는 우리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1%로 접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돈이 공급이 저축이 투자보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예, 그리고 요새 정책 당국이 은행한테 가계대출 좀 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이 돈 들어오면 그걸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가계대출 못하게 하면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채권 투자하겠죠.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라는 것은 앞으로 주택가격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좀 줄어들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다. 그래서 경기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인데요. 경기가 좀 둔화되고 주식시장과 모든 자산에도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거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죠. 주식 3분기 주가 비중을. 조정이니까 주식 비중 좀 축소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미 3천 오늘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주식 비중 축소하라고 그러기는 조금 좀 어렵고요. 그냥 뭐 좋은 종목이면은 지금은 좀 저점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인가요? 저점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더 같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뭐 4분기 중후반 들어가지고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급락했다가 반드시 반등이 있는데 이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지금 좀 참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좀 현금 비중 늘리십시오. 현금 비중 늘린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지금 뭐 주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주식 축소하라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국면을 보면서 이제 뭐 추가로 더 매수를 하는 시점을 좀 노려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여유자금 있으면 좀 더 뭐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지금 뭐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의 회피 수단으로 이제 물가 상승은 이제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회피 수단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의 눈길을 좀 돌려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저는 뭐 금은 많이 사지는 않더라도 뭐 금융자산을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한다면은 10 정도는 금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인플레는 그렇게 심각하지라고 보지 않은데요.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미 달러 가치예요. 달러 가치가 약화될 걸로 예상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금 달러 투자를 가치가 하라. 오르지만 달러 가치는 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저는 5% 이하에서는 뭐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비트코인이 교수님의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고요. 제 뭐 아내가 좀 투자를 했고요. 네. 비트코인을 사실은 이제 투자 자산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느냐. 2008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미 달러 달러에 가치에 대한 대한 불신이죠. 불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주 일부는 투자하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하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는 쉬고 싶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24시간 계속 봐야 계속 돼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또 비용을 생각하면은 골치 아프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연말까지 또 내년 상반기까지 내다봤을 때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4분기 중후반에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주식 비중을 조금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3,300 지난번 고점을 내년까지도 넘어서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 배당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왜 주가가 떨어지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죠? 배당금은 계속 회사들이 일정 비율 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네요. 배당 성향은 한 30% 계속 될 거거든요. 주가가 떨어진 만큼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거죠. 그래서 뭐 시기에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꼭 언제든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경제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11월 반등의 시기를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주신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일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여의도 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